한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발 위협입니다. 한국 기업은 규제의 덫에 빠져가지고 계속 규제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의 미국, 1990년대부터의 일본을 보면요, 다각화된 기업 그룹이 훨씬 더 효율적인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거나, 과거 우리 인터넷 혁명 시대에는 벤처 기업들이 많이 떠올라서 네이버도 나오고 카카오도 나오고 NC소프트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기업이 잘 안 떠오르고 있어요. 중국보다 패스트 팔로우를 잘할 수 없어요. 중국 기업이 훨씬 한국 기업보다 패스트 팔로우를 잘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 잘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극복하는데 시간이 한 10년, 20년 최소한 필요한. 그게 뭘까요? IMF 외환위기 때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했는데요. 현재 경제 상황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저도 참 걱정이 되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 기업들이 일시적인 외환위기 상황에 봉착했지만 글로벌 경쟁력이 있었고 계속 신성장 동력 산업들이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지금 막 떠오르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요. 어떤 면에서 외환위기는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하는, 참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었지만 그런 과정에서 기업 부채도 확 줄이고 근본적으로 너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경영했던 거를 조금 더 주력 사업 핵심 역량 위주로 재편하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변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숨막히는 기업 규제로 어떤 경쟁력의 저하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방 맞게 되면 사실은 기업 경제의 근간은 기업인데 과연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솔직히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신간 전략 경영 마스터하기에서 팬데믹 이후 국내외 경제 환경에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어떤 대전환이 벌어지고 있나요? 사실은 이 전략 경영 마스터하기 그 재작년에 낸 책 패러다임 대전환 책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한국 경제와 기업이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3대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I 혁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오폴리틱스의 중요성 증대와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입니다. 세 번째는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입니다. AI 혁명,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AI 혁명은 인터넷 혁명 그 이상의 파급력을 전 세계에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들 삶도 바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입기입니다. 초창기고. 그래서 이제 빠르게 AI 혁명이 전개되면서 AI를 주도하는 나라, 주도하는 기업은요, 엄청나게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엔비디아처럼 굉장히 큰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AI에 뒤처지는 나라, 뒤처지는 기업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진짜 국가와 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저는 큰 패러다임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저만의 주장이 아니라 골드만삭스나 그 맥킨지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 컨설팅 회사들은 이구동성으로 AI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나온 골드만삭스의 리포트를 보면 향후 10년간 AI는 미국의 총 요소 생산성을 9% 이상 끌어올리고 미국 GDP를 6% 이상 끌어올린다. 이게 맞다면요, 미국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되는데 10년 동안 6% 끌어올리면 1년에 0.6%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더 높을 거고요. 미국같이 거대 경제에 GDP를 무려 30% 이상 끌어올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10년까지고요. 앞으로 10년 후부터 20년을 본다면 더 많이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AI를 선도하기 때문에 AI를 선도하는 미국, 지금 어려움 겪고 있지만 일정 부분은 저는 이것이 미국 경제의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주로 미국에 있고 또 미국이 AI를 선도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미국 빼놓고는 어디죠?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 정부에서도 AI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AI가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이 AI 혁명 시대에 미국, 중국만큼 못할지 몰라도 미국, 중국 다음으로는 어떻게 잘하는 나라가 될 거냐, 또 우리한테 틈새 시장은 어디 있냐,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된다. 사실은 그 AI도 이제 발전 단계를 거치는데요. 지금 이제 1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고, 2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AI의 애플리케이션들, AI 에이전트라고 불리는데 애플리케이션들이 확산되는 우리 스마트폰의 앱처럼 이런 단계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갈 것이고요. 근데 진짜 AI가 혁명이라는 건 3단계인데요. 젠슨왕이 얘기하는 피지컬 AI 단계. 피지컬 AI의 핵심은 사실은 로봇이거든요. 로봇이 산업 현장이나 가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은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면요, 일가정 몇 로봇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 20, 30년 후에 간병 로봇이 현실화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로봇 산업 하나만 보더라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AI를 두뇌로 해가지고 로봇이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혁명, 시간상 요 정도 얘기하면 이제 세계상을 바꿀 가장 중요한 변화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지오폴리틱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오폴리틱스가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여기다 이제 트럼프발 관세까지 붙어가지고 지금 보호무역주의,
일정 부분의 탈세와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뭐로 귀결되고 있냐?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 공장들이 몰려가고 있고요. 또 세계 공장이었던 중국에서 작년도에 해외 투자의 순유출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미국이 2년 연속 세계 해외 투자 유입 국가 1등이 됐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은 빠져나가는 국가 1등이었거든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바이든 시절에는 중국에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라고 적극 권장했냐?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멕시코, 동유럽 등으로 소위 신사대 권역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이 신사대 권역이 글로벌 공급망에 중국을 대체하는 거점으로 떠올랐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시대에는 무조건 미국에 공장 지어라.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뭐 기업들이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베트남 등 동남아 이런 데 거점을 상당 부분 유지할 것입니다. 애플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미국에 공장 지으라 그러는데, 아마 미국에 공장 지으면요, 미국의 어떤 조사기관이 분석했는데 아이폰 가격이 2배 올라간다. 차라리 관세 맞고 인도에서 만드는 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바이든 시절만큼 잘 나가진 못하겠지만 트럼프 시대에도 기업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뭐 인도나 멕시코, 뭐 베트남 등 동남아 거점을 다 없애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트럼프가 천년만년 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 짓는데 시간도 걸리고.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의 비중이 낮아지고 베트남 등 동남아와 인도 등이 올라가고 멕시코가 올라가고 또 미국이 세계적인 생산 거점으로 올라가는, 물론 뭐 미국에 대해서는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아까 아이폰의 조립 단가도 2배 올라가듯이 과연 미국이 제조 거점으로서 지속 가능하냐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산업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런 쪽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 20년 갈 수 있는 구조적인 패러다임 변화다. 여기서 뜨는 나라가 생기고 지는 나라가 생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저성장의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 저성장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이 KDI 예측에 의하면 2030년대 초반이 되면 0%로 떨어진다. 이게 서울대 경제학부의 김세직 교수의 김세직의 법칙인데요. 5년마다 2%씩 빠지고 있습니다. 진짜 2030년대 가면 0%대 잠재 성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구조 개혁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세계 경제도 지금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고 하면서 부채가 엄청 늘어난 상태에서 대공황을 막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엄청난 재난지원금 같은 재정 지출을 하고, 중앙은행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습니다. 여기 제로금리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었고, 또 양적 완화에서 양적 축소로 가게 되니까 이것이 지금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굉장히 높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GDP를 떨어뜨립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딜레버리징이 필요한데, 지금 부채 원리금을 줄이는 딜레버리징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계은행이 경고하고 IMF가 경고하듯이 2020년대는 장기 저성장이 불가피하다. 단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AI 혁명입니다. AI 혁명으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나라부터 탈출할 것이다. 저성장을. 시간 좀 걸리겠지만. 이게 3대 패러다임 변화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전환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 기업 및 잘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사실 저도 주식 투자합니다. 동학개미, 서학개미 다 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반 동안 금년에도 포함해서 역대급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전략 교수이기 때문에요. 뭐 수치도 보지만 제가 주식 투자할 때는 딱 패러다임 변화를 제일 중시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거기 수혜보는 산업이나 기업이 어디냐. 그래서 2023년 초에 엔비디아가 20불도 안 할 때 집중 투자해가지고 TSMC,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에 그래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2, 3년 동안은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변수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AI 혁명이고요. 거기서 수혜보는 산업 기업이 어디냐. 또 하나는 지오폴리틱스도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주는 덕분에 지금 한국의 많은 산업들이 지금 별 볼 일 없다가 떠올랐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산업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 원전 산업이고요. 그리고 조선도 지금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중국이 잘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 조선을 견제해서. 원전도 중국이 잘하거든요. 러시아 잘하고. 근데 서방 세계가 중국이나 러시아 원전 채택하겠습니까?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하더라도 결국은 미국은 설계 역량만 있기 때문에 주기기 제작과 시공은 한국 업체한테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국의 그런 주기기 제작 업체들 일찍부터 사놨고요, 주식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이 잘 나갈 수밖에 없다. 또 전력기기는 AI 혁명과 그 지오폴리틱스의 양대수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전력기기 업체들 재작년에 사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는데요. 결국은
초고압 변압기. 전 세계 만드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다가 중국도 잘 만드는데 미국이 중국 변압기 쓰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AI 혁명 때문에 폭발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서 전력 인프라 투자를 엄청 해야 되거든. 하고 또 미국의 지금 이 그리드가 노후화돼 가지고 캘리포니아 산불도 상당 부분은 변압기가 터져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변압기 같은 걸 교체해야 되는데 중국 거 못 쓰면 중국 말고 제일 잘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2, 3년간에 집중 투자했던 산업이 바로 원전, 이 지오폴리틱스로 인한 뭐 러우 전쟁이라든지 미중 패권 전쟁의 대표 수요가 방산, 조선, 전력기기, 또 AI 혁명을 타고 있는 일부 반도체,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을 집중 투자했고 중국과 경쟁하는 쪽은 이제 쉽지 않아요. 미국이 안 막아주면. 그러니까 중국과 경쟁 안 하는 쪽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데 패러다임 변화를 타고 있는 이런 쪽이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던 아니면 기업 산업이나 기업 관점에서도 우리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도 앞으로 육성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어려운 분야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과 직접 경쟁에 직면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을 안 막아주고 있는 분야들. 대표적으로 석유화학이 있고요. 또 철강도 지금 사실은 어려움에 점점 직면하고 있고 그 전기차는 미국이 막아주고 전기차 배터리도 미국 시장은 못 들어가지만 중국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떤 그런 분야들 사실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도요. 지금 산업 구조 조정이 굉장히 절실한 시점입니다. 중국과 정면으로 붙어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이 이미 소진됐다 한다면 과감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고 지금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분야, 특히 미국이 중국을 막아주는 분야 위주로 산업 구조를 좀 더 고도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대전환기의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사실은 일단 AI 혁명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누구보다도 삼성전자가 빨리 잘 올라탔어야 되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SK 하이닉스가 지금 잘 올라타고 있다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AI 혁명, 아까 지오폴리틱스 이런 쪽에 한국 기업이 다 잘 못 올라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AI 혁명에도 일부 그런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 또 전력기기, 아까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원전 같은 이런 업체들은 앞으로 이거는 몇십 년 갈 테마 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시켜서 2050년까지 미국의 원전 발전량을 4배로 올리겠다. 미국 정부가 밀면 가겠죠. 뭐 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EU도 지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탈원전하다가 지금 속속 탈원전을 포기하고 AI 혁명 때문에 또 전기자동차 보급, 반도체 공장, 스마트 팩토리, 또 기후변화 모든 거는 전력 수요를 폭발시키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한때 탈원전을 했지만 유럽에도 많은 나라가 탈원전을 했는데 속속 돌아서고 있습니다. 원전을 다시 짓겠다. 저는 이 시점에 한국이 절대 탈원전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지금 몇십 년 울고 먹을 수 있는 이 성장 동력이 원전 쪽에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키워야 된다. 신재생도 키워야 되지만 신재생 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하기 쉽지 않고요. 근데 원전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이다. 사실은 전 세계 풀 밸류 체인을 원전에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사실 양대 산맥이 프랑스하고 프랑스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한국이거든요. 나머지는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거기는 서방 세계에서 채택할 확률이 낮고요. 이 지오폴리틱스 때문에. 그래서 서방 세계는 결국은 미국 원전,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원전이지만 설계 역량만 있고 주기기제과 시공은 대형 원전이 됐던 소형 모듈러 원전 SMR이 됐던 한국 업체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원전이나 변압기 같은 전력 인프라 쪽이 앞으로 매우 유망하다. 우리가 잘 타고 있다. AI 혁명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지오폴리틱스의 핵심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오폴리틱스 때문에 조선과 방산도 상당 기간 갈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잘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경쟁력이고. 그래서 이제 그쪽 산업도 잘 올라타고 있는 그런 쪽이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부 분야는 지금 오히려 도약의 전기를 맞이했다. 라는 건데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잘해왔던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쪽은 좀 힘들어지고 있고 전기자동차나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런 쪽은 중국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경쟁력 문제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지금 한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발 위협입니다. 중국 기업이 원가 경쟁력만이 아니라 기술 품질 경쟁력까지도 한국을 초월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한국 기업은 규제에 덫에 빠져가지고 그게 좌파 정권이 들어오든 우파 정권이 들어오든 계속 규제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 규제에 덫에 빠져서 사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근데 규제 중에서도 뭐 굉장히 예민한 얘기인데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돼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은 점점 해외로 공장을 빼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타파할 거냐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제2의 노사정 대타협이 좀 필요하다. 기업은 한국에 투자 약속을 하고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이제 노조도 양보할 부분 양보해야지만 일자리 창출 문제, 젊은 세대 일자리 창출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비정규직 계약직 문제가 너무 지금 심각하게 늘어났는데요.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 임금 격차도 너무 커졌고요. 여기에 대한 뭔가 해법이 좀 나와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의 문제는 우리가 20세기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이 대기업 위주의 선단식 경영 구조가 숨기는 컸어요. 이 수평적 다각화와 수익적 계열화를 근간으로 한 선단식 경영. 왜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사실은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전략산업은 이 자원을 집중시켜서 파격적인 조건의 정책금융 등 각종 지원을 집중시키면서 독과점을 용인해주고 외국에 막강한 게 못 들고 시장을 막아버리고 그래서 내수시장을 다 먹을 수 있게 해주면서 산업을 육성했거든요. 그때는 효율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몰아줬냐? 이미 경영 능력이 검증돼 있고 자원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는 기존 대기업한테 몰아줘서 그래서 지금 거대 기업 그룹이 탄생한 겁니다. 사실은 자원이 부족한 한국 입장에서 빠르게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저는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기업이 들어가서 성공 확률을 높였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품 소재 산업도 육성이 안 돼 있으니까 에라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 해서 수직적 계열화 체제가 강고하게 구축이 된 건데 문제는 선진기업을 보면요. 선진기업도 과거에는 비슷했는데 1980년대부터의 미국, 1990년대부터의 일본을 보면요. 다각화된 기업 그룹이 훨씬 더 효율적인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거나 미국 같으면 이제 일본, 독일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또 미국 같으면 벤처 캐피탈이 지원한 저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미국의 경영 측면의 발명품이 벤처 캐피탈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벤처 캐피탈의 도움을 받아서 애플이 나오고 구글이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고 이런 효율적인 기업한테 밀려가지고 결국은 콩글라머릿이라고 불렸던 미국의 거대 기업 집단이 다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던 콩글라머릿이 저하고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 GE였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GE의 제프리 멜트 회장이 저를 초청해서 GE 전체 연례 임원 워크숍에 가서 강연도 하고 왔었는데요. 근데 GE가 거의 마지막 남은 경쟁력 있는 콩글라머릿이었는데 GE조차도 결국은 2017년에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들어가서 작년에는 원래 GE만 상장돼 있었는데 홀딩 컴퍼니만 분할 상장하면서 원래 10대 사업 부문이 있던 거를 3개로 좁혔었는데 그것도 지금 분할 상장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GE의 새 CEO가 됐던 플래너리라는 CEO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이제 콩글라머릿의 시는 끝났다. GE도 더 이상 콩글라머릿이 아니다.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일본도 사실은 기업 집단이 많이 있었는데 1990년대 잃어버린 30년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고 또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의 기업 집단 지금까지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효율적인 경영을 해왔고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었다고 봅니다.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고 또 중국발 경쟁 등 글로벌 초경쟁에 직면하면서 이제 선단식 경영의 경쟁력 측면에서 효용성이 저는 조금 내려가고 있다 생각을 해서 지난 몇 년간 제가 주요 기업 그룹 가서 사장단 회의에서 강연하거나 그러면 이제는 서너 개의 코어 사업군 위주로 사업을 좁혀라. 비주력 백신 사업은 과감히 삼성이 한화한테 롯데한테 화학 방사를 매각하듯이 과감히 좁혀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은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규제나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지양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 대기업 스스로 자발적 선제적으로 조금 더 이 사업 범위를 좁히면서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가고 또 수익적 계열화 체제도 선진 기업들은 지난 30년간을 보면 많이 해체하거나 약화시켰거든요. 아웃소싱 한다든지 전략적 교육하면서. 물론 꼭 필요한 부분은 내재화도 강화했어요. 애플이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하듯이. 그러니까 무조건 해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수익적 계열화 체제도 옥석을 가려가지고 꼭 필요하고 내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아닌 부분은 과감히 아웃소싱이나 전략적 지역으로 빼는. 근데 우리는 모든 걸 수익적 계열화라는 그 강박관념이 강한데 20세기엔 맞았는데 고도성장기에는 21세기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재검토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건 AI 혁명인데 과거 우리 인터넷 혁명 시대에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떠올라서 네이버도 나오고 카카오도 나오고 엔스소프트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그런 기업이 잘 안 떠오르고 있어요. 이 벤처 캐피탈 시스템이라든지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서 사실 벤처기업이야말로 창조적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벤처기업에서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요. 미국이 벤처가 활성화된 데는 벤처 캐피탈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요.
근데 미국 벤처가 엑시트하는 루트를 보면요. 빠져나오는 자금 회사에서 나오는 루트를 보면 90%는 팔고 나옵니다. 특히 대기업한테. 그리고 10%만 IPO, 기업 상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기업이 벤처기업 사면 굉장히 뭐 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벤처기업도 원하는데 대기업이 적절한 가격을 주고 사주기를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오히려 한국에서 사기보다는 외국 가서 사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공정거래상의 규제 때문에 사실은 뭐 손자회사, 뭐 증손자회사 이렇게 가면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규제 때문에 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풀어주면서 벤처기업이 아니 뭐 창업해가지고 당연히 큰 돈 벌려고 창업하는 거지. 근데 이제 IPO만 창업 루트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루트가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IPO가 안 되는데 그건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고 나갈 수 있는 루트도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벤처 생태계를 좀 더 활성화하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스트 팔로워 전략 이후 한국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전략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중국보다 패스트 팔로우를 잘할 수 없어요. 중국 기업이 훨씬 한국 기업보다 패스트 팔로우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진국이 거의 됐기 때문에 워라밸 추구해야죠. 52시간도 뭐 너무 교조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뭐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과거 우리가 한 것처럼 필요하면 월화수목금금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사람도 많고 시장도 크고 정부 보조금도 있고 이제 그래서 원가 경쟁력만 아니라 기술 품질 경쟁력까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구나 사나 한국 기업도 중국과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차별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브랜드를 통한 차별화고요. 또 하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차별화예요. 그래서 차별화를 통한 시장 선도 전략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일단 브랜드 차별화부터 한번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중국이 너무 잘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극복하는데 시간이 한 10년, 20년 최소한 필요한. 그게 뭘까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직도 메이드 인 차이나는 싸구려 이미지, 뭔가 품질에 문제 있을 것 같다. 실제로는 품질이 매우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0, 30년 전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제가 미국 살 때 보면요. 싸구려의 대명사였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에 싸구려 이미지 극복하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이제는 사실은 한류 열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BTS, 뭐 한류, 넷플릭스의 드라마,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아졌고요. 또 여기다 기업 한류까지 있죠. 삼성, 현대, LG,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삼성 브랜드는요, 전 세계 인터브랜드 비즈니스 랭킹에 의하면 전 세계 모든 브랜드 중에서 5등 브랜드예요. 3년 연속. 근데 탑4 브랜드는 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비미국의 브랜드 중에서 삼성이 1등이에요. 일본, 독일 브랜드를 제치고. 과거에는 삼성 브랜드, 일본 브랜드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이제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한국 브랜드라는 거. 그럼 삼성이라는 회사가 한국 회사인데 삼성 품질 끝내주는데 이게 후광 효과도 크죠. 야, 메이드 인 코리아 좋구나. 한국 브랜드 경쟁이 좋구나. 근데 BTS 보니까 그 오징어 게임 보니까 야, 한국은 선진국이네. 그래서 지금 K-뷰티가 뜨고 있고요. K-푸드가 뜨고 있고요. 기업 한류도 같이 맞물려서 거세게 올라가고 있다. 이게 저는 중국과의 차별화의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의 중국 기업이 그 이미지를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품질이 좋아져도. 그런데 컨트리 이미지도 컨트리 오브 오리진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도 굉장히 올라갔고 한류 덕분에 여기다 기업 한류까지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이제 삼성 브랜드가 이제 명품 반열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제 후광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우리 기업이 사실은 LG의 가전이라든지 삼성의 휴대폰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다 제가 보기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브랜드 이미지를 아직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품 반열까지도 끌어올려야 된다. 지금 현대차의 제네시스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 많이 끌어올리고 있고요. LG 가전도 뭐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도 최고 반열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휴대폰, 뭐 갤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좀 더 많아지면서 이게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 브랜드 이미지 또 메이드 인 코리아 이미지를 끌어올려야 되겠죠. 결국은 기술력 없이 끌어올린 브랜드는 또 사상무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리려면 한국 기업들이 좀 더 혁신을 잘해야 된다. 혁신적인 제품, 혁신적인 기술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를 어떻게 잘할 거냐? 이게 한국 기업이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탈피해서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 전략 어떻게 잘할 거냐가 이게 시대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전부터 이걸 계속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혁신을 통한 시장 선도를 이제 해야 될 시대적 타이밍에 왔는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 조직 구조와 문화, HR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된다. 하는 주장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소위 양손잡이 조직을 구축하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ambidextrous organiz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오른손잡이 조직은 뭘까요?
기존 조직입니다. 우리 기존 오른손잡이 조직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원가 낮추고 품질 올리고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 하면서 이걸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확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잡이 조직의 장점은 계속 유지해야죠. 원가 낮추고 품질 올리는 것도 계속 중요하니까요. 유지해야 되는데 왼손잡이 조직, 별동대 조직을 별도로 육성한다. 이 왼손잡이 조직은 바로 창조적 혁신을 주도하는 조직입니다. 이 왼손잡이 조직은 기존의 오른손잡이 조직은 조직 문화나 시스템이 어떻게 됐었냐? 위계식 조직 구조, 의사결정 구조, 수직적 조직 구조, 그 다음에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조직 문화, 연공서열 위주의 굉장히 균질 인재 위주의 HR 시스템 이런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 오른손잡이 조직에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왼손잡이 별동대 조직에는 파격적인 시스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야말로 벤처 기업처럼 또 실리콘밸리 기업처럼 수평적인 조직 문화, 개방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하고 결국은 핵심은 외부 인재를 많이 영입해서 내부 인재와 외부 인재를 어떻게 잘 조화시키냐. 근데 외부의 우수 인재를 영입하려면요. 과거의 기존 오른손잡이 조직 같으면 위계식 조직 같으면요. 모난돌이 정 맞습니다. 외부 인재가 들어오려고 그러지도 않고 들어와도 적응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손잡이 조직은 바로 그 외부 인재가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개방성, 유연성, 또 실패를 용인하면서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조직 문화 이런 거를 기존 조직에 빨리 접목하면 콩가루 집안 되는데 이 왼손잡이 조직을 위주로 해가지고 접목을 해야 되고 또 왼손잡이 조직에는 그 아주 우수 인재를 영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오른손잡이 조직과 평가 보상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야 돼요. 필요하면 이건희 회장이 항상 강조한 것처럼 CEO보다 연봉 더 많이 받는 인재도 스카우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진짜 파격적인 혁신했을 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개런티 해줘야 된다. 돈벼락을 맞을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개런티 해주고 하는 그런 조직적 혁신이 필요하면서 필요하면 M&A도 그런 또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우수 역량을 가진 인재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M&A를 적극적으로 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개방적 혁신을 통해서 산학협력이라든지 외부의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되는 거죠. 이번 신간 전략경영 마스터하기에서 사업 전략과 기업 전략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주셨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각각 일부분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책 전반에 걸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의 과제인데요. 책에 보면 자세히 설명해 놨고요. 단지 이제 요즘과 같이 저성장 초경쟁 상황에서는 사업 전략을 수립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핵심 역량을 잘 파악해서 경쟁자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차별적인 혁신 역량을 잘 파악해서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핵심 역량을 실제로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를 책에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사업 전략을 얘기할 때는 봐야 될 건 뭐냐? 전통 산업과 새로 떠오르고 있는 인터넷 기반 또 AI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는 사업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요. 전통 산업에서는요. 벤더 기업들, 공급업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었어요. 협력업체를 팔비틀어서 구매 단가를 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내 이익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에코시스템, 소위 생태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수한 벤더가 왜 나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경쟁 플랫폼한테 가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파지티브 썸 게임으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확실하게 상생을 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또 플랫폼 비즈니스의 세계는 사실은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하면서 고객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고객 가치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러는데 일단 네트워크 효과가 작동되게 되면요. 수학 체증의 법칙이라는 게 작동하면서 승자 독식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책에 설명해 놨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전략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 전통 산업에서는 보통 신제품 나오면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서 가격이 낮춰지는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오히려 공짜로 뿌리거나 아주 낮게 가격을 책정한 다음에 가입자 숫자가 늘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가격 조건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거꾸로 된 전략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 산업의 사업 전략과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업 전략이 다르다는 점도 이 책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략은 단일 사업의 전략이고요. 기업 전략은 복수의 사업을 가진 기업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전략의 핵심은 사실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평가하고 조정하느냐 그 부분이에요. 제가 GE 갔을 때 이제 제프 이멜트 회장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GE의 CEO로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GE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매니저다. 단위 사업의 경영자가 구조조정 못하죠. 결국은 어떤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가져가고 어떤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키우고 어떤 사업은 과거의 주력 사업이었지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축소하거나 매각할 거냐? 이 의사결정은 CEO가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 전략의 꽃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문제고요. 그 과정에서 신규 사업도 하게 되고 M&A도 하게 되고 사업 구조조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신규 사업의 성공 요건은 뭔지, M&A 성공 요건은 뭔지,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에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요. 국가 차원에서도 사실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자원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무한하다면 전략 필요 없습니다. 전략적 의사결정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 결정이고 선택과 집중의 의사결정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실은 거대 기업이지만 이 거대 기업 삼성전자도 인적 자원, 기술적 자원, 재무적 자원은 유한하고요. 전 세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합니다.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개인도 가지고 있는 자원, 시간 유한합니다. 제가 이제 학부나 MBA에서 전략 수업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바로 이 전략적 사고라는 게 개인의 커리어 플랜에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전략적 비전 내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안을 채택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은 개인의 커리어 플랜이라든지 인생 설계에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신사임당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전략의 관점이 주식 투자할 때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숫자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세계 시장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거기서 수혜보는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은 뭐고 아닌 기업은 뭐다. 저도 주식 투자 30년 동안 해왔지만 제가 30년 동안 해오면서 가장 저한테 수익률이 높았던 방안은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읽으면서 그 패러다임 변화에서 누가 주도하고 있고 어떤 기업이 결국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그걸 보면서 저는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도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 굉장히 주가가 낮을 때 투자해서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좋게 구현한 것들 결국은 이 패러다임 변화를 보면서 또 거기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 누구냐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이 전략적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를 함양하는데 제 책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